네, 안녕하세요. IT 전망서 토크할 전망서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AI 또 예전부터 왔었던 HPC 이런 것들이 점점 기업에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또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덩달아서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그 수요가 또 그런 요청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데이터 레이크와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들이 AI 시대 때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각 산업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강준범 컨설턴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C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네. 자, 그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 개념이랄까? 이것들은 AI가 있기 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전부터? 맞습니다. 네. 예전에 데이터 레이크가 왜 나왔던 거죠? 데이터 레이크가?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온전하게 일단 저장을 하기 위한 목적,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초창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 데이터만 저장을 했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비정형, 반정형 이런 실시간성 데이터들까지 온전히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분석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네. AI가 나오면 뭐 저장 잘 됐으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AI가 나왔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특별히 변해야 될 건 또 왜 변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일단은 데이터의 양,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GPU 서버 같은 이런 고성능 인프라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비즈니스 AI 분석이 이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필수 요건이 되다 보니까는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한 요건,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이 대용량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기존의 스토리지를 가지고서는 이런 게 약간 미흡하다, 그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 병목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AI 분석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실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그래서 또 여기에 또 활용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고성능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필수 요건이 되는 거죠. 사실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HPC 때부터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병렬 파일 시스템의 병렬처럼 AI라는 게 병렬이지 않습니까? GPU 서버에 작은 단위의 어떤 IO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병렬 파일 시스템과 궁합이 잘 맞는 거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량이 그 소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십 테라, 그리고 몇백, 심지어는 몇십 페타까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이게 필수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렬로밖에 처리하는 게 필수 요건입니다. 네네. 어쩌면 이제 AI 시대 때는 이 데이터 레이크하고 단순히 이제 부어놓는 데이터 레이크가 아니라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어떤 그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AI 시대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또 거기엔 또 어떠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강준범 과장님의 랑 저와 인터뷰한 첫 번째 세션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개념적인 아키텍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야, 끝났네? 이거면 다 되겠네? 했는데, 여전히 데이터 레이크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제 구현시킬 때, 기업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앞에 제가 장표로 띄워놓은 장표가 초창기의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의 발전처럼 처음에는 기업에서는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형 데이터 기반의 이전 정보계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에스케일 DB와 하둡 클러스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나스와 센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둡 기반의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저장소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장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라고 말씀드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소가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을 저장하기 위해서 NoSQL DB, 그 다음에 하둡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하둡 환경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 파일을 저장하는 나스와 센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저장소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데이터 중복,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의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에 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할 때 이게 상황의 분석이 거의 힘든 거 힘들었다고 아닙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하둡을 구축을 했는데 하둡 데이터 노드의 증설에 대한 이슈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지 보수나 이런 체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둡의 분석을 하기 위한 하둡 에코시스템의 디펜던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결과적으로 데이터 사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단일 저장소 기반으로 되어진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이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면 그 백업 용도로만 쓰는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지, 뭐 이런 정말 데이터 레이크의 기반 스토리지로 하기에는 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 같은 건 없나요? 예전에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많은 고객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용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약간의 백업 용도, 아카이빙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요즘 들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 레이크 1차 저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WS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S3? 네, 맞습니다. S3를 그 아마존에서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그 퍼블릭 환경에 그 분석 도구들을 아마존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 출시된 분석 도구들이 이제 S3 API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이 되어 이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온프레미스 환경의 분석 도구 벤더들이 S3 API를 지원을 하게 되고 스토리지 벤더들은 이제 동일한 형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S3 API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의 1차 저장소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즉 S3 컴패터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특정 스토리지에 특정 프로토콜을 만족시켜야지만 뭔가 데이터를 끌어올서 그런 게 아니라 S3 호환 API만 있으면 다 되는 거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겠고 사일로도 많이 없어졌겠네요. 저장되어지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에 대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고성능의 분석 환경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일반적인 RDBMS나 고성능 MPP 구조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GPU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GPU 딥러닝 이런 식으로 이런 고성능의 분석 환경을 도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요. 네. GPU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셨는데 네. GPU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좀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GPU라는 그 CPU가 아니라 GPU라는 칩셋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네. 결과적으로 다수의 코어로 집계나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이런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웨어절이나 그룹바이 이런 식으로 쿼리에 있는 CPU 인텐시브한 쿼리 연산을 GPU에서 돌림으로써 좀 더 빠른 고성능의 집계를 나타내는 DWDB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뭐 통신사라든지 이런 제조업체들, 이런 대용량의 쿼리,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쓰셨던 거를 한 번에 바꾸시기가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분석 엔진을 좀 더 스케일 아웃 형태로 점차 늘리시는데 이게 늘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서버의 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 그럴 때 이제 GPU DB를 도입을 하셨을 때 많이 만족을 하시고 성능을 다 한 대로도 다 예전에 수백 대에 해당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궁금한 게 오브젝트 통합되는 거 좋은데 빠른 분석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 느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분석 환경이 점차 고성능의 분석 환경이 도입됨에 따라서 많은 고객사에서는
이 기존의 1차 저장소라고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을 시켜보니 이제 스토리지 단에서 이제 바틀렉,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성능을 받쳐주지 못해서 이런 고성능의 분석 환경이 리소스가 펑펑 놀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는 이런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이런 유기적으로 분석 환경과 더 나아가서는 다수의 분석가의 데이터를 서브를 해줄 수 있는 컨테이너까지 환경까지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차세대 고성능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다고 했지만 네. 지금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챗GPT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쏟아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AI 관련된 워크로드들을 네.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에서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이제 AI 관점에서 한번 좀 데이터 분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앞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클렌징 작업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그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고객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추론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추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활용되었던 모델과 그 모델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들은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로 이제 아카이빙 되어서 백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저장소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근데 이 있는데요. 장표를 보니까 네. 각 구간마다 네. 다 데이터 카피가, 데이터 복제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도구들은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 공유가 필요한 나스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모델을 돌릴 때는 IOPS에 특화된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이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을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냄에 있어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스토리지마다 이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남에 따라서 스토리지의 자원 낭비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가 카피될 때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적인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엄청난 오버헤드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리는 딥러닝 프로세스는 미니 배치와 에폭이라는 미니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 셋을 그룹 배치라는 사이즈로 그룹핑한 그 구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니 배치를 하강식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을 몇 번 수행을 반복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게 에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미니 배치를 네. 저게 뭔가 최적점을 찾기 위한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딥러닝 IO의 특성은 매우 빈번한 스몰 IO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셋을 잘게 쪼개서 딥러닝 IO를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몰 파일 IO, 결과적으로 IOPS가 딥러닝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저장소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일이 어떤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오버헤드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최적의 딥러닝 IO 프로세스에 적합한 저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딥러닝 할 때 데이터 포맷이 8비트, 16비트 이런 맞습니다. 게 많이 있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메타데이터, 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메타데이터를 핸들링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땠고 현재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일반적으로 분석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AI 분석을 위한 HPC 환경에서 많은 기업이 도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노드와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성능의 이슈나 이런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적화된 상태로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방대하게 증가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함에 있어서 고객사에서 이제 가용 저장용 공간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 스토리지 노드를 점차 증가를 하실 건데요. 이제 스토리지 저장소는 늘어났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 노드는 이제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일을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 노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는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메타데이터를 찾는데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성능 저하는 스토리지의 성능 저하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병렬 파일 시스템들은 왜 좀 효성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타사의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 자체가 일반적인 NAS 스토리지를 베이스로 그 변형돼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효성의 HCSF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에 특화된 애초에 처음부터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가 증설됨에 따라 메타데이터 역할을 해주는 메타데이터 서버 역할을 해주는 노드도 같이 증설이 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내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노드 증설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는 노드 증설에 따라서 이제 선형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성의 HCSF 병렬 파일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신 되게 좋은 점인데 이런 것들을 그 기업이 BMT라든지 POC에서 비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네네. 저희가 네. 별도로 이제 요구 조건을 받아서 원하시는 그 성능 측정을 POC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PM님은 그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POC를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제일 놀라시는 부분은 IOPS에서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그 모 클라우드사에서 이제 고성능 분석을 위해서 POC로 이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POC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타사 대비 IOPS가 진짜 눈에 띄일 정도로 얼마? 몇 배? 네, 뭐 몇 배 이상 네. 그 체감했을 때 고객분께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IOPS의 성능 추이를 보였다라고 피드백을 주실 정도로 IOPS에 특화된 그리고 스루풋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메타데이터가 스케일 아웃되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 영향도 있을 수가 네. 있는데요. 네네. 일단 POC를 했던 성능 측정을 했던 대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대수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병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 사이즈가 4K 블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4K보다 더 높은 블록 사이즈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몰 IO에 대해서 좀 공간 낭비나 이런 블록 찾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스몰 IO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AI보단 HPC 배치 작업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몰 IO가 아니라 커다란 거였으니까 네. 그 블럭이 크더라도 상관이 없었는데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핸디캡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 다수의 고객사에서는 사실 타사의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IOPS에 특화되게 스토리지를 튜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루풋의 퍼포먼스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기에는 이제 그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몰 IO가 그 성능이 보장이 되고요. 그 외에도 대용량 파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장이 되는 이런 아키텍처와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유니파이드 네임스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HCSF 제품은 티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티어 1과 티어 2라고 하는 핫데이터와 콜드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티어로 나눠져 있는데요. AI 분석에서 모든 데이터가 분석가가 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자주 액세스를 하는 데이터를 핫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비교적 그 액세스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콜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네. 핫데이터는 아까 말한 HCSF로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HCSF의 장점은 이 두 가지 티어 간에 오토 티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분석가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핫데이터 영역에 있는지 콜드데이터 영역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석에 이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요청을 날리면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콜드 티어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핫 티어에 이제 자동적으로 리스토어를 하고 또
폴리시, 정책에 의해서 핫데이터에 있는 영역이 콜드 티어로 오프로드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는 고객사가 어떤 분석 도구나 수집 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스토리지가 정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장소가 모든 어떤 분석 도구가 들어오든지 다 유기적으로 이제 연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효성의 데이터 레이크는 운영의 편리성, 자동화 이런 것에도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네요. 네, 실제 도입한 고객분께서 하신 말씀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타사 병렬 파일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는 별도의 이런 스토리지 엔지니어, 이런 인프라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야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HCSF를 도입하고 나서는 실제 분석가가 스토리지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손쉽게 구성이나 장애 처리나 모니터링이 가능한 굉장히 편리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처음에 그러면 언제 처음에 국내에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까? 일단 HCSF 제품은 2020년도에 처음에 소개가 되었고요. HCSF가 소개되기 전에는 웨카 IO라고 하는 웨카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글로벌적으로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 히다치 벤테라에서 OEM으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한 번에 제공해드리는 제품이 HCS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효성 인포메이션이 HCSF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스토리지,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스토리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건이가 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계할 때 잘 반영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강PD님은 이 데이터 레이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이제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파일을 분석 쿼리 엔진이 필요한 데이터 노드로 ETL을 또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 ETL 과정에서 이제 리소스 낭비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다이렉트로 쿼리를 날릴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가 합쳐진 이런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네, 쿼리로 맞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신기술들이 요즘 점차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아파치 대단의 뭐 아이스버그라든지 이런 파일에 대한 그 스키마,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질문들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들 보면서. 역시 AI HPC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확실히 질문도 되게 고차원적이시고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터뷰한 거를 네.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어떻게 아, 좋은 내용이었다. 네, 자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주기 바라고요. 조한나님께서 대용량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요건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AI 분석을 위해서는 AI 분석을 돌릴 수 있는 분석 환경이 필요합니다. 즉 HPC나 아니면 고성능의 GPU 기반의 이런 GPU 팜 같은 분석 그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그 딥러닝과 이런 프레임워크가 좀 분석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얼마나 데이터가 저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와 고성능 분석 환경, 그 다음에 분석을 돌릴 수 있는 모델 프레임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저 예전에 그냥 IT 센터라고 했으면, IT 인프라 센터 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 흐름하고 딱 맞게, 그죠?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질 시대에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임종택님께서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병렬 처리하에서 클러스팅하는 방안이 있는데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각 노드 간의 통신에서 병목 구간은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 속도를 계산하고 있나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HCSF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저희 핫티어 그 티어 간의 일단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이제 이더넷 100G나 200G에 해당하는 고성능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노드 간의 연동과 클라이언트 간의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 대역대를 포괄적으로 스토리지가 전부 다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여야만 좀 더 빠른 스토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원준님께서요. 데이터 레이크와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챗GPT와 관련이 있는지 워낙 챗GPT가 뜨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챗 GPT가 너무나 갑자기 화두가 되었고 챗 GPT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 모델이 학습을 했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도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텍스트가 그 비정형 데이터가 잠겨져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레이크와 인공지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예규님, 데이터 레이크의 취지와 활용 가치는 좋은데 초기 구축 투자할 때 부담이 이슈인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환경에 맞는 초기 구축 투자 규모와 시나리오는 어떤 옵션들을 제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환경과 어느 정도 데이터의 사이즈, 저장되어 있는 사이즈, 이런 규모를 보고서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대다수의 기업들이 한 번에 빅뱅 형태로 빵 하고 뭐 몇백 테라, 몇백 페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크게 시작을 하시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0TB부터 이제 더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그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를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계시고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노드 증설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제한급에 가까운 계속 스케일 아웃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어야지만 데이터 레이크 취지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 2,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김학균 부장님하고 이런 각 산업별 사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 나눌 거니까 이 관련된 거는 거기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원님께서요. AWS의 S3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대명사인데 S3는 용량과 속도보다는 확장성과 유연성에 초점을 더 맞췄는데 효성의 HCP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췄는지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HCP라고 말씀을 드리는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HCP 클래식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 모델이 있고요. HCP CS 클라우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군이 따로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S3와 가장 적합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S3 컨버터블 스토리지에 적합한 거는 HCP CS라고 하는 라인업이 있고요. 용량이나 좀 더 간편한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거를 제한을 하기 위한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는 거는 HCP 클래식이라고 해서 좀 더 다른 라인업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건이나 이런 목적에 맞게끔 저희는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설계를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런 온프리미스에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많이 쓰고 있나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거의 백업 용도로 많이 썼다면 네. 요즘에는 컨텐츠 위주 이런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를 넣어서 S3 API를 활용한 이런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까지도 바라보는 목적으로 많이들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NAS를 많이 대체하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나스 스토리지 자체가 파일 너무나 스토리지가 계속 있는 거고. 범용적으로 너무나 잘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고요. 네. 하지만 활용성이나 이제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굉장히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정훈님, 하둡, 클라우데라, 테라데이터와 같은 기존 분석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대용량, 고성능의 분석 요건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이런 네. 컨피그레이션일 것 같은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초창기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대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둡의 에코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스크립트 베이스의 분석 환경들, 쿼리들이 전부 다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쿼리들이 데이터가 사이즈가 너무나 방대해짐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이 걸리던 게 한 달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던 게 두 달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쿼리에 대한 연산 속도가 뒤처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전부 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빅뱅 형태로 한 번에 바꿔시라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초창기에 이제 핫데이터 용도의 데이터 수집 목적의 데이터 레이크를 먼저 설계를 하시고 그 위에 하둡의 에코시스템이 아닌 좀 더 고성능의 분석 쿼리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핫데이터 쪽만 먼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김현진님께서요. 메타데이터의 병목 현상은 데이터 관리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데 메타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하거나 불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이 병목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저장된 데이터의 메타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를 뭐 다른 데다 저장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메타데이터 서버를 도입된 제품이 있는 반면에 MSA 구조로 메타데이터 서버도 별도의 데이터 노드에 각자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HCSF가 후자에 좀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그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토리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정님, 비저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은 그냥 저형 데이터밖에 없어요. 거의가. 이런 기업에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되지 않나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할까요? 이런 기업에서? 네,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인사이트밖에 도출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뭐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분석을 통해서 뭔가 고객의 인사이트나 좀 더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DBMS 구조는 스키마 온 라이트이기 때문에 쓸 때 스키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한번 가공해서 들어가는 거겠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잘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신다면 스키마 온 리드가 되는 구조거든요. 읽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발라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좀 더 효과적인 인사이트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하고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이트라는 거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네. 관점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테이블로 하는 거니까 네. 처음에 저장할 때부터 관점이 아예 픽스된 상태에서 딱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관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관점을 보고자 할 때, 인사이트 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현진님께서 HCSF가 데이터 사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데이터 사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요? 이거는 네. 뒤에 파트 2에 네네. 데이터 제로 카피 부분에 신뢰가 많이 오케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내용을 보시면 네네.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장님 이제 세션 잠깐 홍보도 하셨는데 지금 자, 그러면 실제로 궁금한 게 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실제로 사례별로 단순히 사례 뭐 했다 그 효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에 거기서 잘 활용한 기능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사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또 질문에 대한 또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실까요? 산업별 사례? 첫 번째는 국내 제조기업 사례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구축 완료하였고 작년에 증설을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설 요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고요. 이 제조 기업은 이 데이터 분석을 네. 뭐 다양한 용도로 하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이 가장 컸나요? 예, 수율 관리죠. 아, 수율 관리? 예, 그래서 불량품 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 어떤 게 함으로써 품질에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요. 정말 제조업은 이제 수율이 네. 1%가 아니라 0.몇 프로만 올라도 도입 비용 다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지 불량률이 많이 나면 날수록 이게 정말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고객들한테 정말 아. 그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깎아 내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수율이 좋아졌어요, 진짜? 아,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커리할 수 있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표정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나은 좋은 시스템인가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맨 왼쪽에 보시면은 공정 데이터, 그다음에 환경 데이터, 그다음에 생산 관리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들을 실시간한 혹은 준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티어 1, 2에 나눠서 티어 1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티어 2로서 원 데이터는 이렇게 네. 나눠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핫하고 콜드로 나눠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에 작은 글씨지만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초당 라이트가 100기가 이상, 그리고 리드는 470 어휴. 기가바이트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iOS가 리드할 때는 한 2천만 건 이상으로 보여져서 고객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향후 이제 GPU 서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석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티어링 대용량 쿼리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네. HCSF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하고 2티어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 도입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던 겁니까? 하둡 시스템이었어요. 아. 하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성능 요건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차세대를 찾고 계셨던 거고요. 기존에 하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는 요 기간, 그건 얼마나 걸렸습니까? 마이그레이션은 네. 이게 이제 그 RDB 마이그레이션처럼 빅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사용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먼저 옮기시고 아. 그다음에 운영 중에 필요하신 것들을 옮기시고 그럼 되는 거니까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다 하시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업체예요. 여기도 이제 주행차 사례랑 비슷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클러스터랑 그 인프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요. 그래서 10개의 GPU 클러스터에서 그 머신러닝 그런 거를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시면은 너무 느렸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딥러닝 할 때 수페타바이트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동시에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게 성능 미충 쪽에서 ML 모델링이 잘 안 됐던 네. 그런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GPU 쪽에다가 네.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빨리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병목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장편 안 나오지만은 초당에서 너무 낮은 데이터가 오니까는 GPU가 놀고 있는 그런 I see. 상황이 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아. 두 번째 장에 나옵니다. 그 GPU 서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해서 GPU 서버를 증설을 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효과를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 수페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 NVM에다가 붙여보고 막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성능 미충족이 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병렬 처리로 해서 그걸 할 수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맨 마지막 보시면은 2018년도에 런칭을 하였고요. 3개의 학습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페타 단위이고 그다음에 이포크 타임을 기존 2주 주기에서 4시간으로 이야.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일 네임 스페이스에서 페타 단위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형적인 성능 확장이 가능해서 계속적으로 iOS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거 거의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사이즈는. 아, 근데 요즘 사이즈가 네. 이미지 같은 것도 그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하니까는 아. 요즘은 6페타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오. 더군다나 지금 방송 주에 약간 사례 같은 나오지만은 방송 같은 경우는 글로벌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몇백 페타가 나오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다음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례입니다. 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그런 연구소고요.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쭉 길게 직선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입자에다가 가속을 쓰면 그 입자가 가속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스위스에 있는 뭐 그런 네, 비슷한 연구소죠? 거에서 이게 선형이 있고 이게 서클형이 있는데 이게 선형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한 2마일 정도 되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 선형을 통과하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의 X선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그 입체에다가 쏴주면은 세포가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원래 X선을 맞으면 방사선을 맞으면 죽거든요. 네네. 죽기 전에
짧은 빔타임 동안에 그 살아있는 세포를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가,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일반 가시광선이나 이런 걸로는 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짧은 빔타임 동안에 이런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1TB per second. 그래서 초당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엄청난 속도의 X선을 활용해서 원자 구조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해석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세포 소멸전에, 방사관에 의해서 세포 소멸전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한 몇천 명의 연구원이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단일 네임 스페이스로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능 이런 걸 확장할 수 있는 유엔 아키텍처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스루풋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물 정보랑 워크로드 지원 사례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생체가 그냥 가시광선으로 현빈을 보는 것보다는 그 전자광으로 해서 보는 게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파를 쏴서 볼 수 있는 거는 세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극저온 냉동시킵니다. 마이너스 190도 냉동시키고서 그걸 가지고서 짧은 시간 전자파를 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몇천 장, 몇만 장의 이 2D 이미지를 생성을 해냅니다. 네. 여기에 가지고 이 2D 이미지를 가지고서 3D 모델링을 하는 거죠. 전자파를 가지고서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장치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짧은 시간에 그 데이터에다 디스크에다가 라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3D 모델링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리드를 해줘야 되고, IOPS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죠. 그래서 IO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3D 모델링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메타데이터 얘기 나왔겠지만은 메타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성이 없다. 이런 사례로 해서 대량의 2D 생체 이미지를 3D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 튜닝이라고 했는데 제로 튜닝이 어떤 의미죠? 튜닝이 거의 그 운영자가 네. 기존에 이제 HPC 환경이 되다 보면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 같은 데서는 그 운영자들한테 뭐 LS 명령을 치지 말아라, 아니면은 딜리트를 할 때 한꺼번에 그 스캐닝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쓰세요. 아. 저희는 튜닝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제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시기에 전화가 좀 덜 받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금융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FDS라고 그래서 이제 부정사기 이런 것들의 사례이고요. 기존에 이제 글로벌 제일 큰 카드 회사이고요. 글로벌 트랜잭션이 초당 24,000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FD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만들면 그 시나리오를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기존 시나리오보다 이걸 가지고서 머신러닝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 해서 기존 FDS 시스템, 그리고 머신러닝 환경 시스템, 이거를 한꺼번에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AI가 네. 이런 패턴 분석, 그렇죠. 이상 패턴 분석하는데 AI가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학습시키기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상 징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이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제품인데, 대신에 스토리지나 GPU 서버 같은 것이 그것만 뒷받침 된다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네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수십억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서 한꺼번에 트랜잭션 시키고 학습시키고, 그래서 FDS를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례입니다. 퀀트 트레이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퀀트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던지고 사고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미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 네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퀀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퀀트 트레이닝이 자꾸 머신러닝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존 과거에 학습을 시켜서 하는 거인데 반해서 이 금융사회와 퀀트 트레이닝은 강화학습이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온라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과거의 트레이닝 데이터 플러스 온라인 트레이닝이 계속 하는 거죠. 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런 것들을 그것들 같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는 뭐 현재 상태의 IOPS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HPC 환경에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플랫폼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하루 평균 주식량이 틱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70억,
20년도 109억, 그다음에 21년 일일 평균입니다. 연마다 30% 40%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현재 그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레거시 시스템 정확히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낯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을 증설을 하려고 봤더니 매우 어려운 확장 구조더라. 그리고 DR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그렇죠. 없어졌을 때 네네네. 그래서 DR 시스템 구축 시에 매우 과도한 예상 비용이 추정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존 데이터 분석했더니 저는 대부분의 반정형 데이터고, 근데 IOPS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BMT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NVMe 영역을 188테라 1차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페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했고 3개에 걸쳐서 DR 센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성능 향상이 기존 대비해서 체결 성능이 한 7배 정도, 그 다음에 운용 비용도 7분의 1로 감소했다는 게 보고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제어로부터 복구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향후 확장을 위해서 심플한 아키텍처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픽 편집이나 그다음에 비주얼 이펙트, 그 시각 효과의 활용 사례이고요. 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고객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산업 중 하나가 그 M&A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워낙 그 눈이 높아져가지고서 이게 미디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에 네네. 대해서 네. 기존에 뭐 HD에서 8K 되고 그다음에 색 영역 같은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명암비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현실색에 가깝냐에 따라서 색의 종류나 명암의 종류도 되게 달라지고,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이 1시간당 용량이 몇십 기가였다면 지금은 몇십 테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감나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작업을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작업자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컬러 커렉션 하든지 색 대비하고 명암 대비하고 이런 걸 작업을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운영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IOPS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작업 효율성 저하를 막고 이미지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래픽 편집 기능을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스토리 뭐냐,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 가지고서 영화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페이스 1으로 500테라를 하고 페이스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프로토콜 중에 SMB 나오는데 이게 지금까지 GPU 서버를 가지고서 뭐 포직스나 이런 거 가지고서 했는데, 이제는 SMB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활용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뒤에 밑에 나오지만은 글로벌 OTT 서비스, 우리나라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600페타 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2메가 파일 3조 개 오브젝트에 대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송출까지 가능한 구조인 거죠. 스타워즈 있는 거 보니까 네. 디즈니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SMB 있지 않습니까? 네네. SMB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네.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서? 아니요, 이제 모든 대부분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리눅스나 그런 쪽이 아니고 맥이나 윈도우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쪽이니까 그쪽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멀티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거 파직스 쓰고 어떤 거 SMS 쓰고 네네네네. 이걸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고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서 제공이 가능한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토리지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유니파이드 데이터 레이크로서 그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방송엔 미디어를 제가 예로 해서 한번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렌더링 3D 모델링으로 해서 GPU 서버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컴포지션이나 뭐 색 보정 같은 걸로 해서 포직스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 같이 그 컬러 커렉션 같은 걸로 해서 그다음에 SMB 프로토콜 송출하는 거에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자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그 자신들의 영역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활용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고, 굉장히 많은 카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로 카피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모든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굳이 방송의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 현장 아니면 모든 바이오 현장에서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 이제 본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버추얼 환경이 요새 굉장히 점점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다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협업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협업 워크플로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뭐 컨텐츠라든지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서 네. 이런 걸 쓰려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신기술이나 IT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도 네. 쉬워야 되고. 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는 제로 카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운영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그걸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 다시 들이붓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떻게 뭐 운영에 대해서 제한사항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되겠습니다. 제가 화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도 데이터가 현재는 뭐 10이지만은 2, 4년 뒤에는 100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쓰고 있으면은 기존에 없던 여기에 넣지 않은 데이터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 운영성은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업에 있는 사용자들은 백엔드에 스토리 뭐가 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프로토콜이 뭔지 그죠? 예. 내가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내부적으로도 물론 처음에 셋업은 필요한데 사용자분들은 그걸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나스 쪽, 네. 나스 스토리 쪽을 많이 대체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오늘 저희도 말씀 이제 주셨고요. 영업 방향도 그쪽이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거기 나스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을 뭐 다 100%가 아니라 오토 티어링 돼가지고 핫 티어 이렇게 콜드 티어 해가지고 오브젝트 수를 쓰니까 가성비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성능이랑 트랜지션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갈수록 그런 요건도 많아지고 이제 찾으시는 분도 많고 이제 재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굉장히 많이 불러주시고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기업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리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러려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피지컬한 프로세스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서 하면 되는 네네. 건데 예. 고객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건이 명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능을 볼 거야. 우리는 프로토콜을 볼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건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성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요건인데 저희를 부르실 필요는 굳이 없으시고요. 우리 이런 요건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고, 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십니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권장 드릴 수 있는 거니까는 먼저 저희가 처음에 불러주시고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은 그런 POC 같은 거, BMT 같은 거는 금방 준비될 수 있으니까는 네네네.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사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공통된 이런 요건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하고 상담해보면 좋겠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즘 바이오를 좀 많이 공부를 좀 했는데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아이옵스, 리드 앤 라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옵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향후의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요즘 코로나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사가 앞으로 더 생길 것 같고요. 제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분석 효과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지금 방송에서도 미디어 시각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이 필요 없는 산업은 네. 없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은 굉장히 희망적이시겠네요. 네, 이제 세션 2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영님께서요. 데이터 레이크는 아주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체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데이터의 늪이 데이터의 늪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명확하게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신 거고요. 진짜 데이터 늪도 꽤 많이 생깁니까? 네, 데이터를 그냥 아무리 데이터 레이크가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냥 무지막지하게 데이터 넣고서 활용하라고 하면 오히려 사용자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말 그대로 데이터 늪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서가 쓰고, 이 부분은 어떤 부서가 쓰고, 이 부분은 같은 부서가 공동으로 쓰고, 이런 일정 부분의 체계가 필요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먼저 가공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향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한 관점으로. 그렇죠. 아까도 RDB 약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데이터 늪이 안 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메타데이터도 중요하고 아까도 잠깐 뭐 메타데이터 압축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 쿼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나오기 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박창민님,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마 데이터 레이크나 아마 고성 병렬화 시스템 같은데 도입 시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리 가장 큰 그 사용 사례는 그 바이오, 네. 그다음에 방송,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래도 데이터 가장 많은 쪽에서 그리고 AI 머신러닝의 분석이 제일 중요한 곳에서 그리고 데이터 IOPS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다른 분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윤성호님, 아마 트레이딩 회사 같은데 트레이딩 네. 회사에서 HCP를 도입해서 로컬 NVMe를 능가하는 성능을 도출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제 사례 보고서 질문하신 것 같고, HCP가 아니라 HCSF의 오타자 같아요. 아까 제 사례가 이제 강화학습에서 퀀트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FDS 활용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의 입출력과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보장이 안 되면은 그 돈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NVM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중요한 NVM이 병렬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향후 금융 쪽에서의 활용 그런 거를 손실을 생각한다면은 큰 관점에서 오히려 이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영주님, IOPS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 해도 딜레이드 라이트로 데이터 로스만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지요? 예. 데이터가 양이 적다 하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머신러닝이나 AI 학습에 필요해서는 데이터가 페타 단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포크라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IOPS가 이루어지면은 생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IOPS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네네. 박창민님, AI가 학습하고 처리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의 양과 높은 속도로 처리를 위해서 풀스택 AI 파이프라인 중요 설계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데이터 센터에서 확장의 개념으로 설계 접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가 필요할까요? 저희 HCS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심플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용량으로 설계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많거나 아니면 성능을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노드를 아니면 용량을 더 붙여서 증설할 수 있고 그 증설한 거에 맞춰서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장 개념이 가장 심플합니다. 설계도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현주님, 오늘 세미나 앞부분에서 GPU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HCSF에 혹시 GPU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궁합이 가장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예,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궁합이 잘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 쿼리에 대해서 일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면은 느릴 수 있거든요. 그 쿼리에 나오는 그 결과값이 뭐 며칠이 걸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GPU-DB에서 이 HCF를 같이 붙이면은 그런 것들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쿼리가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 데이터 하이리카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병렬로 다 가서 그렇죠. 모양이네요. 네. 박창민님,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AI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외에 SMB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용량 베이스로 증설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I고 그냥 큰 기업만 사용하고 그런 관념이 아니고요. 처음에 작은 용량으로서 정말로 그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이거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드시고 정말 그 데이터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마다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SMB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제로 튜닝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가장 간단하게 이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관점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 세션 2 보면서 이제
제로로 시작된 거죠. 네. 제로 튜닝, 제로 카피 네. 그런 거 확실히 알아들어도 그죠? 네, 네. 네네네. 정하나님께서는요. 건설 쪽에서 이런 사용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설 쪽에는 사례가 없는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건설 쪽이나 CAD 같은 거에서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 공장에서 설계 같은 거 할 때 CAD 같은 플랜트 설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CA 같은 거 해서 설계할 때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활용 사례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건설 쪽 사례는 아니지만은 같은 SMB 프로토콜 사용해서 설계한다거나 PLM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시 같은 거, 데모, 뭐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질문자들 중에서 5분, 뭐 다들 좀 했지만 그래도 5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김현민님, 김현민님, 배현정- 김현진 아니 김현진? 네. 김현진. 김현진님, 네네. 네. 정하나님, 정하나님, 박창민님, 박창민님, 배현정님, 배현정님, 김현민님 있습니다. 김현민님? 네. 네네. 아, 김현민. 김현민? 네. 김현민. 그러면, 김현민, 배현정, 박창민, 박창민, 정하나, 김현진. 김현진. 아, 김현민, 김현진. 두 분이구나. 자, 그러면 김현민, 김현진, 배현정. 그죠? 그 다음에 박창민, 정하나. 요 5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갈까요? 네, 부장님. 네. 지금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PC 환경 그리고 고성능 병렬 처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요건 정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POC, BMT 같은 거 제안 드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통 뭐 규모와 다르겠지만 이런 POC 같은 거 보통 한다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렇겠죠. 보통 네. 2주에서 아. 3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네, 오늘 이렇게 발표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이런 고성능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CI라고 하는 인프라부터 저희가 고성능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다음 소프트웨어들까지 전부 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좀 DX 센터라고 저희가 구축해 놓은 이런 데모 시연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DX 센터에 방문하셔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X 센터가 어디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데 위치가?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 본사, 네. 그 청담 본사에 지금 네.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먹으면 누구든지 가서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도 예약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영업 대표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약을 해주시면. 네. 자,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들 많이 있으니까 토크IT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놓친 것들은 나중에 토크IT 사이트에도 볼 수 있고요. 토크IT 유튜브 채널에도 다 있거든요. 네, 풀 버전도 있고 편집되어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